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를 위한 완벽한 재무제표 읽기, 한눈에 오를 주식만 골라내는 재무제표 완전 공략법, 이강연 지음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이강연, 서울대학교 졸업 후 쌍용투자증권에 입사하여 국제부, 법인 영업부를 거쳐 경제연구소에서 기업분석 업무를 담당했고 서울증권에서 기업분석 팀장을 역임했다. 30년 가까이 현업에서 기업분석에 매진하면서 주식 투자에 있어 재무제표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그는 블로그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카더라 소식통에 쉽게 흔들리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그의 투자 정보는 유용한 길라잡이가 됐고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그가 운영하는 네이버 파워블로그 포카라의 실전 투자는 2년 연속 증권 부분 파워블로그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도 하루 3,000명이 넘는 투자자가 방문하여 주식 투자를 위한 정보를 얻고 있다. 기본적인 재무제표 분석의 재미를 맛본 투자자들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요구하자 새롭게 증권 카페 실전 투자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보다 쉽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주식 팟캐스트 공든 주식이 무너지라를 통해 투자자들과 만나기도 했으며 매주 깊이 있는 기업 분석 정보를 꾸준히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기본적인 재무제표 분석부터 투자 전략 노하우까지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담은 2권의 책, 포카라의 행동심리 투자 전략, 재무제표로 좋은 주식 고르는 법을 집필했다. 차례. 서문. 재무제표 공부는 주식 투자 수익률을 높여줄 최고의 방법이다. 제1장. 자산 공부하기. 제2장. 부채 공부하기. 제3장. 자본 공부하기. 제4장. 손익계산서 공부하기. 제5장. 현금 흐름표 공부하기.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재무제표 공부는 주식 투자 수익률을 높여줄 최고의 방법이다.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업의 실상이다. 투자자는 흔히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당연히 기본적 분석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실적의 근거에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단기적으로 주가 움직임은 무작위적 흐름처럼 보인다. 가령 차트에는 어떤 추세나 패턴이 엿보인다. 투자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는데 이른바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다. 이처럼 주식 투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도움을 받아 의사 결정을 한다. 기본적 분석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지 확인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투자 전략이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본적 분석은 기업이 공표한 실적을 분석하는 일이다. 1차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과거 실적이 어땠는지 확인한다. 이때 최근 몇 년의 실적 흐름을 알 수 있다. 과거 실적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다. 과거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미래 실적이 낙관적이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한다. 한데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과거에 걸어온 길을 보고 미래 방향을 추정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미래 통찰력을 얻기 위해 주로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다. 기술적 분석도 주가의 과거 발자취를 추적해 미래 흐름을 예측하는 일이다. 기술적 분석의 출발점은 주가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움직인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를테면 주가가 상당히 오른 뒤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 시세가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한다. 과거에 그런 경향이 여러 번 있었으니 이번 패턴 역시 과거 주가 흐름과 비슷한 궤적을 그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확률적 관점이다. 기술적 분석은 어떤 패턴이 나오면
이후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경험 지식에 기반한다. 기술적 분석 역시 예측이다. 결국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는 접점이 있다. 예컨대 기본적 분석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기업을 발견하면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 적절한 진입 시점을 찾아낼 수 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매력적인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기본적 분석으로 그 종목의 재무 상태와 실적, 경제적 해자 등을 알아내면 좀 더 확신을 갖고 투자에 임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분석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실전 투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용해야 할까? 이 책은 이러한 고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투자자가 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기업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사업 보고서이다. 사업 보고서를 읽을 줄 알면 기업 정보를 많이 알아낼 수 있다. 이 책은 재무제표 구성을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순으로 배열했다. 분야별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항목의 숫자를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기술했다. 인용한 표는 대부분 사업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중요한 개정 과목이라 여기는 항목별로 구성했으므로 재무제표를 읽다가 쉽게 참조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가령 잉여 현금 흐름이 궁금할 경우 그 부분을 찾아 읽으면 된다. 무엇보다 전작, 재무제표로 좋은 주식 고르는 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을 감안해 재무제표가 상호 연결되는 지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 책을 썼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세 가지 재무제표를 종합적으로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 책을 읽고 재무제표의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하면 기업이 총체적으로 눈에 들어올 것이다. 재무제표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은 그리 많지 않다. 숫자로 가득한 회계 자료가 앞에 있어도 겁을 낼 필요가 없다. 주식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항목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책이 실전 투자에 필요한 재무제표 해석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이강연 제1장 자산 공부하기 1. 재무상태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할까? 재무상태표 제대로 이해하기. 만일 삼성전자 재무상태표가 궁금할 경우 전자공시에 들어가 사업보고서를 보면 자세한 항목이 나온다. 온통 숫자만 나열된 까닭에 당장 뭘 봐야 할지 난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조만 알면 의외로 쉽다. 회계의 틀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 틀을 이해하는 데 주력해보자.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두 줄로 나오는 숫자 부분이다. 다음 표에서 보듯 제48기 말, 제49기 3분기 말 하는 식으로 비교해서 나온다. 제49기란 삼성전자가 설립한 지 49년이 되었다는 의미다. 1년을 1기라고 하며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 2개년도 숫자를 대비한다. 이 표를 보면 삼성전자가 제48기 말 대비 제49기 3분기 말에 자산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다. 이어 굵게 표시한 큰 항목으로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온다. 자산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보여준다. 부채와 자본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알려준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 운용한다는 점에서 부채와 자본이 자산보다 앞서 나와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는 회사의 전체 자산 상태를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다.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커다란 항목, 즉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재무 더하기 상태 더하기 표로 분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재무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는 말이다. 삼성전자라는 법인채 자산이 특정 시점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두 줄로 비교하는 이유는 비교 연도 대비 현재 재산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재산 상태가 작년보다 좋아졌는지
아니면 나빠졌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재산 상태가 나빠지는 기업을 계속 보유할 경우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볼 수 있으니 투자자는 매번 삼성전자의 재산 상태 변화를 들여다 봐야 한다. 재무 상태가 나빠졌다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본 조달 측면에서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본 비중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타인 자본은 부채라서 반드시 갚아야 하므로 부채를 많이 쓸수록 재무 상태가 나빠졌을 확률이 높다. 자산 운용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거나 재고 자산 혹은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자산 운용이 질적으로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재무 상태표를 보면 자금 조달과 운용 측면에서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다. 상장회사는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가 분기별로 투자자들에게 회사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분기마다 회사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투자자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판단해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신규로 매수할지 결정할 수 있다. 부자라는 말의 진짜 의미. 우리는 보통 재산과 자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지만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너 재산이 얼마쯤 있니? 라고 묻는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 회계에서는 자산이다. 그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내 재산은 10억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내가 가진 땅, 아파트, 자동차, 컴퓨터, 골프채, 책상 등을 다 계산하면 재산이 10억 원이라는 말이다. 그럼 나는 10억 원을 갖고 있으니 부자일까? 위표에서 삼성전자의 재산은 약 188조 원인데 과연 삼성전자는 부자일까? 외형상 내 재산은 10억 원이지만 여기에는 빚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느라 진 빚이 6억 원이라면 어떨까? 빚은 정해진 기일이 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 빚을 다 갚으면 내 재산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단지 지금은 빚을 갚지 않아 재산이 10억 원일 뿐이다. 즉, 10억 원은 온전한 내 재산이 아니다. 내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 4억 원이 순수한 내 재산이다. 고로 누군가 재산이 얼마쯤 있느냐고 물으면 나는 재산 10억 원, 부채 6억 원, 순재산 4억 원이라고 말해야 정확하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재산 188조 원, 빚 44조 원, 그리고 순재산이 144조 원이다. 이때 재산을 자산으로, 빚을 부채로 바꾸면 고상해 보이긴 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인데 이 순자산을 자기자본이라고도 한다. 이는 순수하게 내 돈이라는 의미로 순자산, 자기자본이다. 종종 순자산이라는 말도 나오니 헷갈리지 마시라. 기업의 재산 상태를 한눈에 파악한다. 간단히 말해 재무상표는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열한 표다. 이제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를 큰 항목만 정리해서 살펴보자.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배치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시자료는 밑으로 쭉 내려 쓰지만 표처럼 정리하면 자산 운용과 자본 조달 상태가 한눈에 들어온다. 삼성전자는 자산이 180조 원, 부채가 44조 원, 순자산이 144조 원인데 이것이 재무상태표의 전부다.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자산 중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65조 원이고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비유동자산은 123조 원이다. 이는 유동성 정도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회사에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확보 가능한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결국 유동성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부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가 42조 원이다. 부채의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알아야 회사가 대처할 수 있으므로 부채는 만기에 따라 분류한다. 더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보자.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면 비유동 자산을 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재무상태표의 큰 얼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산 상태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한 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재산 상태는 매일 바뀌는데 그렇게 변하는 재무 상태를 투자자에게 날마다 알려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3개월마다 변화된 재무 상태를 알려준다. 둘째,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러한 재무 상태표는 비교연도 실적을 표기함으로써 기준 시점 대비 회사의 재무 상태 변화 정도를 알려준다. 2.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삼성전자가 처음 창업할 때 그때를 생각해보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자본을 만드는 일이다. 창업할 때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처럼 자금 조달에는 주주의 투자와 타인에게 빌리는 방법이 있다. 주주의 출자금이 많으면 굳이 빌릴 필요가 없지만 창업할 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주주가 투자한 자금과 타인에게 빌린 자금이 사업 운용 자금이다. 재무상태표 오른쪽에는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 내용을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 기록한다. 부채는 타인에게 빌린 자금이고 자본은 주주에게 조달한 자금이다. 회사는 조달한 자금을 미천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사는데 이는 유형자산 매입이다. 이어 제품을 만들어야 하므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차량과 컴퓨터도 산다. 종업원을 채용해 월급을 줘야 하므로 현금을 일정액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을 만들어 재고로 갖고 있어야 거래처에서 제품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곳에 돈을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자산 운용이다. 그 내역은 재무상태표 왼쪽의 자산 항목에 기록한다. 재무상태표는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그렇게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나타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삼성전자가 타인에게 44조 원을 빌리고 주주로부터 144조 원을 조달해 만든 자금은 188조 원이다. 그 188조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자산의 자금 운용 내역을 적는다. 가령 보유한 현금, 재고자산, 외상 매출금, 공장 설비 투자금, 자회사에 투자한 금액, 보유한 주식과 채권 등을 기록한다. 자금 조달과 자산 운용 금액은 서로 일치한다. 자금을 조달한 만큼 운용할 수밖에 없으니 이는 당연한 일이다. 이런 내용이 재무상태표의 전부다. 그 다음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타인의 돈을 어떤 방식으로 빌렸는지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했는지, 은행에서 빌렸는지, 원재료를 사고 아직 결제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자산 구성도 마찬가지다. 자본은 수동적으로 결정된다. 자본은 주주가 출자한 자금으로 자산과 부채의 관계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된다. 부채의 성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기가 오면 부채는 정확히 상환해야 한다. 채권자가 부채를 깎아주지 않는 한 부채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원금을 상환해야 부채 금액이 변한다. 이처럼 부채는 실제적이다. 그러면 자산은 어떨까? 가령 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격은 수시로 변한다. 주식, 채권, 단기금융상품 역시 그 가치가 매일 변한다. 관계기업에 투자한 주식의 가치도 변한다. 현금만 빼고 대부분의 자산 가치는 변하게 마련이다. 재무상태표는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해야 하는데 자산과 부채는 변한다. 이는 자본이 자산과 부채의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숫자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가 자본을 떠올리면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이 없다.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은행에 갚아야 할 빚,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 대금 같은 부채는 금세 실체가 잡힌다. 마찬가지로 자산도 공장, 재고자산, 매출채권, 보유채권, 단기금융자산 등 실체가 확실히 잡힌다.
그렇지만 자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숫자만 보인다. 예를 들어 연초에 자산 100억 원이 있는데 부채가 40억 원, 자본이 60억 원이라고 해보자. 연말이 되어 부채는 그대로인데 보유한 토지 가격이 올라 자산이 105억 원이 되었다면 어떨까? 이 경우 자본이 65억 원으로 변한다. 만약 자산에는 변화가 없고 부채만 10억 원 증가해 50억 원이 되었다면 그러면 연말에 자본이 50억 원으로 변한다. 이처럼 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된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왜 중요할까?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재무상태표를 분석한다고 해보자. 주주의 주요 관심사는 투자한 돈이 1년 뒤에 얼마나 증가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주주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본이다. 투자자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기업 가치가 자기 자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주당 장부 가치다. 예를 들어 주주가 한 주당 5천 원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흑자를 내 1년 만에 주당 장부 가치가 6천 원이 되었다고 해보자.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1년 만에 20% 증가하니 행복할 것이다. 은행이 예금액을 1년에 3% 정도 불려주는 것에 비하면 이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은 자본이 매년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 자본의 변화 정도는 자기 자본 이익률 지표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주들이 출자한 돈이 1년 동안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자기 자본 이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 자기 자본으로 1년간 얼마나 순이익을 냈는지 보자. 만일 20%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달성했다면 그 기업은 훌륭하다.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익률이다. 다시 자기 자본으로 돌아가 보자. 자기 자본은 매우 중요한데 정작 이것은 자산과 부채의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변하는 수치다. 그러니 자산과 부채의 변화에 주목하는 수밖에 없다. 자산과 부채는 왜 변할까? 그 답은 손익계산서에 있다. 1년간 영업을 하면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둘 중 하나다. 즉, 경영활동 결과 회사의 손익이 결정되면서 자산과 부채가 변한다. 물론 손익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가 변하기도 한다. 그럼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연결되는 지점을 몇 가지 살펴보자. 회사가 영업을 위해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면 매입 채무 부채가 증가하는 동시에 원재료라는 재고 자산이 늘어난다. 이때 자산과 부채가 동일하게 변하므로 자본은 변하지 않는다. 가령 제품을 만들어 팔아 수익이 10억 원에 발생했다고 해보자.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증가한 수익 10억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자산 증가다. 제품을 판매했으므로 재고자산 9억 원이 감소한다. 자산 총계가 1억 원 증가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부채에는 변화가 없고 자본은 1억 원 증가한다. 손익계산서가 변하면 곧바로 자산과 부채가 변하고 결국 자본이 변한다. 재무상태표로 좋은 회사 골라내기.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재업체 TCK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자.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가 1년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와 자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다. 표에서 자산은 28.2% 증가하고 부채 비율은 16.0%로 약간 상승했다. 무엇보다 이자를 지불하는 부채를 쓰지 않아 무차입 경영이다. DKC는 1년간 주주의 재산을 27.5% 늘려주었다. 이와 같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3년만 유지하면 자기자본은 2배로 늘어난다. 이것을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수익률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 은행이자 3%를 받을 경우 몇 년간 예금이야 원금이 2배가 되는지 생각해보라. 자기자본 이익률 20% 이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 자산은 어떻게 구성될까? 재무상태표의 큰 틀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세 축인 자산, 부채, 자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메디톡스의 연결 재무상태표를 예로 들겠다.
메디톡스의 자산은 유동성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그 두 개의 범주 내에는 각각 구체적인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 유동자산 795억 원, 비유동자산 2,949억 원, 총 자산 3,744억 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산을 유동성으로 나누는 부분이다. 유동성이란 자산을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자산이다. 현금화하는 데 최소 1년 이상 걸리면 비유동자산이다. 부채도 유동성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것은 유동부채다. 왜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걸까? 이는 부도 가능성 때문이다. 기업에도 생명이 있기에 법인이라 부르는데 이는 법적인 사람 혹은 법적 인격체라는 뜻이다. 부도는 기업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부도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유동 비율. 기업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부도 위험이며 이는 유동성 문제를 의미한다. 메디톡스는 부채가 많지 않지만 여타 자본 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항상 자금 관리에 신경을 쓴다. 예컨대 부채를 많이 끌어오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 부채 상환일이 오기 전에 미리 자금을 준비한다. 그래서 유동성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상환할 부채가 얼마인지, 만기가 1년 이상인 부채가 얼마인지에 따라 부채를 나눠 관리한다. 이렇게 분류해서 자금을 관리하면 기업이 부채 상환에 대비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자산도 마찬가지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100억 원이면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역시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처럼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에 따라 분류하면 회계장부가 한눈에 들어온다. 유동성 문제를 단박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유동비율이다. 유동비율이 100%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한 유동자산으로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부채만 상환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불하고 원재료도 사야 하므로 부채 상환액보다 더 많은 현금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면 그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상태표를 확인할 때 부채와 자산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채와 자산에 미스매치가 있을 경우 기업이 구조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단기 자금으로 장기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비유동자산은 만기가 긴 비유동부채나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 좋다. 즉, 유동성을 고려해 자금 조달을 해야 한다. 고미야 가즈요시는 1초 만에 재무제표 읽는 법에서 재무제표는 딱 1초만 보면 끝이라고 말한다. 유동비율 하나만 확인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얘기다. 이는 그만큼 기업의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법적 인격체로 유동성이 없으면 목숨이 끊어지고 만다. 그럼 메디톡스의 유동 비율을 살펴보자. 메디톡스는 비유동부채보다 유동부채가 훨씬 더 많다. 유동 비율에 계산하면 61%에 불과하다. 만일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일 경우 이 정도 유동 비율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메디톡스는 영업이익률이 50%고 현금 흐름도 양호하다. 1년에 500억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므로 유동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현금 장사를 할 경우 굳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 메디톡스는 과거 현금 흐름을 감안해 향후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실질 유동 비율을 계산해 봐야 한다. 이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연간 500억 원 이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창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결국 메디톡스의 실질 유동자산은 기존 유동자산 795억 원에 추정 영업 현금 흐름을 더해 계산해야 한다. 또한 메디톡스는 자사주를 36만 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주당 6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2,160억 원이다. 자금 사정이 빠듯할 경우 언제든 자사주를 시장에 매각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장부산 유동 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도
단기적인 유동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비중 따지기. 자산을 살펴볼 때는 가장 먼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비중을 봐야 한다. 비유동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므로 자산인 동시에 부채의 성격을 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일부를 비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 손익계산서를 다룰 때 감가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이 많은 기업은 앞으로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비용성 자산이 많다고 봐야 한다. 반면 유동자산은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이 핵심이다. 이들 자산 중에는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같이 가치 감소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유형자산처럼 계속 비용으로 떨어내야 하는 자산은 아니다. 물론 유형자산은 영업의 기반으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다. 실은 감가상각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자산이다. 다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고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자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비중이 큰 항목 위주로 살펴봐야 한다. 중요한 자산 항목은 대략 7가지인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